역사에 남을 특검이죠. 네. 향후 아마 모든 특검의 교과서가 될 최순실 특검을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이정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수고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공장장님이 특검을 특검하라 네. 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초반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전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 박영수 특검의 임명을 보고 이분이 과연 결기 있게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의 특검들이 워낙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과를 맞습니다. 못 내고. 네.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성격상, 성격상 이런 수많은 압박을 과연 쳐내고 하겠느냐고 하는 회의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만 초반에 그런 회의론이 있었던 거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특검 거론이 될 때 사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같은 법인에서 같이 일하는. 법인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특검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돌아오면 술 한잔 하자. 한 잔 사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합류하게 되신 거는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한 6년 전부터 같은 형사팀에서 모시 같이 일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적 뭐 아니면 어떤 결단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법인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뭐랄까요 특검과 뗄 수 없 이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뗄 수 없었을 아마 헌재 판결 그것도 그 긴장된 마음을 보셨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긴장된 마음을 뭐 당연한 결정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내심으로는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주문 초반에 읽어 내려갈 때 쫄리셨죠. 초반에 그랬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앞에서. 네. 뒤에서 반전이 있겠구나. 네, 그 생각.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끝나고 그날 저녁에 특검님이 소주 한잔 하셨죠. 특별사관들하고. 그 자리에서 니들 안 쫄았어? 이런 얘기 안 오고 갔어요? 그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사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복귀했다면 특검에서 계셨던 분들이 앞날이 굉장한 먹구름이 아니 뭐 혹시나 다른 결정이 나오면 이민을 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워낙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특검도 특검이지만 검찰 특검 할 거 없이 정치적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국민적 여론이 이제 뒤에 뒷받침이 된 건 분명하고요. 또 상당히 타이밍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언론이 호의적이었고 그다음에 국민들 촛불 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살피지 않고 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말 사건만 본 거잖아요. 보통은 사건을 잡아놓고도 여기를 어디까지 요리를 하냐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 특검님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 거기에는 많은 손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뭐 변호사 더 이상 안 하실 각오로
사실은 저 특검직을 수락을 하신 거니까.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사하기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건 최순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니까요. 아, 묵비권.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예. 갑자기 뭐 민주특검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혹시 다른 얘기를 할까봐 녹음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녹음을 못 하겠답니다. 아, 녹음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 할지 모르죠. 그렇죠. 강압적인 수사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땠어요? 그분도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블랙리스트 수사는 워낙 주변에 충분한 증거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특검팀 내부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이제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가 증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건 청와대 이제 문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2차 압수수색 때요? 네. 이게 처음에 1차 압수수색을 갔을 때는 그렇게 건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부에서. 어디에 가면 무슨 자료가 있으니 거기를.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해달라. 그리고 압수수색 해달라. 우리를. 그리고 거기에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문체부 내부에서 지금 제보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기를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있었고 문체부 관계자들도 와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해주셨고요. 문체부 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깔끔하게 털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특검하게 넘기는데 그 방식을 압수수색으로 우리를 털어달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여기서는. 블랙리스트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부 협조였죠. 내부 제보. 워낙 문체부 내부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제대로 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 넘겨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삼성 영장 첫 번째 기각됐을 때 그 재청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영장으로 발부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보강됐을 때 워낙 풍성해서 이 자료를 그냥 놓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방향을 그렇게 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안종범 수첩이죠. 안종범 수첩 안에 이제 삼성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뭐 박상진 씨의 그 대표의 뭐 그 휴대폰 뭐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됐죠. 제 말은 방향을 그 소위 압수수색을 하고 또는 기소를 할 때 혐의점들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 틀게 만드는 데 기여한. 물론 관점 전환도 있었습니다. 관점 전환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의 전체적인 승계 작업이라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제 좁게 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합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제 그 시작에 그 논의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안종범 수첩에 이제 빠진 부분이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삼성과의 연계된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추가 39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 예,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이후에 최순실과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 안종범 수첩은 본인이 사임하기 직전까지도 작성이 돼요. 직전까지. 예, 그 바로 직전까지도 삼성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아, 직전까지도? 네.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까지? 네. 그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같은 거 있나요? 하나 정도 던지고 가주셔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네. 이게 자칫하면 피해 사실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중에 공소유지라든가 또 지금 현재 검찰이 또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피의 사실은 아닌데 네. 재밌는 삼성과의 어떤 숨겨진 일화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심스럽네요. 예. 자, 그러면 나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 최순실 씨 재산에 관한 추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최순실 씨 추적에 관해서는 거의 그냥 겉만 약간 이상하다 정도 파악하고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인력하고 시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팀에 특별성한 8명이 붙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죠? 예. 우선은 이제 최초의 최태문 재산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쪼개서 팔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넘어가면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요청을 했어요.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1970년대 얘기잖아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결국 자료를 못 주겠다는 얘기고 그 자료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 이 육아 기관들의 협조가 없어서 그랬군요. 기본적으로는. 첫 출발부터 안 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의 진술을 받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거의 사람 키높이 이상 파악을 해서 연결해서 땅이 팔려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은 넘어갔는데 돈이 이후에 그렇죠.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자료가 있어야 세금을 냈는지 안 그렇습니다. 냈는지. 예, 아니면 돈이 숨어버렸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계좌들을 통해서 돈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특검을 요청해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편으로는 원론으로는 맞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원론으로는 맞지만. 특검이 하는 일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이거는 아직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막고자 하는 새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차례 보냈어요.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나중에는 자료 협조가 아니고 아예 그러면 그쪽에서 일부 수사를 해서 넘겨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상한 거 파악해서 달라.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인해야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일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을 못한 거구나. 그러면 실제 이 조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들 판단하셨어요? 근데 음모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분명한 건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세력이 살아있군요. 왜냐하면은 목적도 분명하고 의미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협조를 하는 게 보통은 뭐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그런 거죠. 야, 금감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새가 살아 있었군요 아직도. 그러면 그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산을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뭐 100여 명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안원구 전 국세청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네. 또 특검 자체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보강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거는 아마 별도의 팀을 꾸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직접 예.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야 이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네.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네.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는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고. 네. 예, 그리고 충분한 수사팀들이 경험이 많은 수사팀들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특히나 그 외국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해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한다고 하면 네. 훨씬 더 인원도 보강돼야 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될 지금 특검팀이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과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그런 거요? 네. 가장 아쉬웠던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고 좀 아쉽다는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 당시에 그 저희 쪽에 직접 오셔서 그 조사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80대 되는 노신사였는데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저희 제가 정확히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의대 학장이셨대요. 그분이 납북이 되셨는데 그분 유가족들이었습니다. 봉천동의 숫고개 일대에 8만 평인가요? 그 땅 자체가 원래 그 집안에서 내려왔던 상속자들이죠. 근데 갑자기 그 땅 이름이 바뀝니다. 주인이 이름이 바뀌다고요? 예, 주인이 바뀝니다. 본인들 땅이었는데 예, 자기들 모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19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큰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재산을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땅을 그런 방식으로 뺏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의 땅을 그냥 명의를 변경.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납북된 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에 대해서 조사가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그 땅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냐면 보안사 직원 명의로 넘어갔고요. 보안사. 네, 그리고 땅이 쭉 팔려 나갑니다. 쪼개져서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가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서도 저희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소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 땅이었는데 자기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몇만 평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었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 봤더니 보안사가 가져갔고 그래서 보안사한테 소를 제기했더니 보안사 직원이죠. 개인 직원. 개인 직원이 했을수록 뭐 위에서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 땅 실제로 그럼 그 돈이 팔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그 바로 그 즈음에 유경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나! 그런 식으로 유경재단의 자산이 축적되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의혹이 있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다는 거죠. 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됐지? 그분은 이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되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 진척이 안 됐고 당사자들이 다 부인했고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었던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은 보통 다른 특검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건들은 뭐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벌어진 그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사건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잖아요. 이건 뭐 30년씩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이걸 하려면 별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검이라는 제도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건 사건에 적합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적 특검법상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하나는 상설 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환수위원회라든지 네네. 뭔가 하나 특별히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가족은 완전히 한을 품고 있겠네요, 당연히. 아니, 그분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저 땅을 찾겠다는 게 이제는 그건 아니고 예.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 그렇습니다. 진실만은 밝히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80주 노인분이. 그런 서류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보관해왔던 서류를 들고 오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딱 한 건만 있었겠습니까? 이거 알면 알수록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교과서죠. 교과서. 특검의 교과서를 앞으로 계속 거론될 예정이고 거기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이정원 변호사 오늘 만나봤는데 제가 얘기를 보니까 오늘 하루만 만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처 사시죠? 네, 바로 옆입니다. 네. 앞으로 자주자주 모시는 걸로 오늘 1차 출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